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네. 자,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세상이, 우리 삶이 이전과는 좀 판이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제 특히나 코로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면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이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사실 좀 많은 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스페셜에는 코로나 시대 면역력이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전염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정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특히나 염려되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개인 방역이라든지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원장님, 이런 모습이 비단 뭐 어제 오늘 상황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오늘 그 면역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네. 네. 건강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알차게 보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원장님 옛날에 뭐 금줄도 달고 뭐 예, 고추도 그렇습니다. 걸어놓고 고추도 이렇게 걸어놓고. 했었잖아요.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금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저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금줄이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이렇게 집 앞에 달아놓잖아요. 네. 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무슨 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쫓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거죠. 요즘 아. 개념으로 비대면입니다. 네. 거리두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네. 좋지 않으니까 잠깐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죠. 출입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보통 그 이제 첫돌이 되게 되면은 네. 우리가 돌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결국 무병장수를 이제 기대하고 하는 건데 보통 그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예전에는 높았다고 과거에. 해요. 네. 영아 사망률이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60년도만 해도 한 1000명이 태어나면은 1년 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네. 한 60명 이상이 됐다고 해요. 어. 근데 이제 20년도가 되게 되면은 2020년 정도 되면 1000명당 한 2.5명 정도밖에 사망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의학 기술이 발달됐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면역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면역 주사를 맞잖아요. 맞아요. 백신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달 내에 BCG, 결핵에 대한 그 백신을 맞게 돼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비형 간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뭐 여러 가지 이 백신 주사를 맞게 되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영아 사망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면역 효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전에 뭐 금줄 걸어놓고 이런 네. 게 뭐 악령을 쫓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연스러운 비대면을 유도하는 그렇죠.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그 뭐 면역력이 중요하다, 예. 뭐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요즘엔 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이 면역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면역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끝없이 외부 침입자, 그걸 이제 항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인체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시스템, 이거를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면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예. 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선천 면역이다.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후천 면역이다. 네. 또 후천 면역 중에는 체액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이다.
또 자가 면역이라는 말도 또 듣게 되고 맞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인공 면역. 저 인공 면역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이 아니고 네. 주사를 통해서 수동이 됐건 능동이 됐건 면역력을 확보하는 이런 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저거 하나하나 선천, 후천 면역, 자가 면역, 그 인공 면역, 백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차례대로 알기 쉽게 소상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면역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그 가운데서 뭐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균이 네.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 뭐 선천적인 면역, 후천 면역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면서 반응할까요? 예, 이게 사실은 선천 면역, 후천 면역 그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선천 면역은 자연 면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천 면역을 작동을 하고 후천 면역을 작동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표에서 잘 보시면은 네. 후천 면역보다는 선천 면역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 하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면역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면역 약품들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면역을 확보하는 저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처음으로는 이 기계적인 방어 능력을 갖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리적인 장벽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라고 있어요. 저게 두꺼우면은 외부 병원균이 침입을 못 하겠죠. 또 우리 그 위 점막에 HCL이라고 하는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왜 우리가 깨끗한 멸균 상태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든지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저런 것도 선천 면역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우리 장 점막이나 또는 이 호흡기 점막에 점막층이 두껍게 있으면 균들이 와서 끈끈이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장벽을 통해서 선천 면역을 우리 몸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한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아메바처럼 또는 문어처럼 이렇게 잡아서 포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의 보체계라고 하는 이런 거를 또 작동시키고 또한 그 대식세포라고 하는 네. 그 커다란 세포가 균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라든가 NK세포라고는 하는 자연 살상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도 우리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후천적인 면역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나 장에 있는 점막, 위산 또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저 부분이 왜냐하면 균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장 건강이 튼튼해야 면역이 확보될 수 있고 호흡기가 잘 돼야 되고 피부 관리가 잘 돼야 네.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다. 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가 이제 후천 면역인데요. 후천 면역은 바로 임파계로 대표되는 저 면역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는 후천 면역입니다. 백혈구에서 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혈구 중에 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임파계가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저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1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든가 골수 이 부분에서 네. 또는 흉선 이 부분에서 그 임파구가 성숙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임파구가 성숙이 됐으면은 간이나 폐나 흉선이라고 해서 성숙이 됐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네. 거기서 증식을 하고 분열을 해야 돼요. 네. 그걸 2차성 림파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목 이렇게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편도선 뭐 예, 이런 그렇죠. 거. 네. 예. 그렇게 하고 겨드랑이도 임파선이 많고 또 이 서해부 사타구니 쪽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 맹장이라고 하죠. 충수돌기. 네. 이거 네. 면역기관입니다. 아, 말초에는 맹장이요? 면역기관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1차성과 2차성 면역기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백혈구에 있는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네. 후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천성 면역에서 저 백혈구라고 하는 부분이 세균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지금 예, 진짜 보고 있는 장면이군요. 실제로 백혈구가 저렇게 들어온 세균을 포획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또 백혈구가 그 성숙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백혈구가 후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성숙하는 과정은요. 골수거든요. 예.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잘 설명을 해볼게요. 예. 네. 백혈구는 일단은 그 골수라고 하는 뼈 속에서 네.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 말초의 피 속으로. 예. 그래서 저기서 만들어진 나온 그 이 세포 백혈구 중에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B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네. 그 이제 골수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본 매로 이렇게 얘기해요. 본. 그 본의 B자를 따가지고 B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 B세포가 바로 청질세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골수에서 나온 저 세포가 B세포를 만들고 B세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면역 글로불린 네. 항체를 만드는 거고 저거를 이름하여 체액성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골수에서 나온 저 백혈구가 이 골수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흉선이라고 하는 네. 이 가슴뼈 뒤쪽에 있는 흉선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성숙을 하게 되면 네. 저게 소위 말하는 T 임파구가 되거든요. 네. 저 T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어떤 병균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저쪽이 바로 세포 독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천 면역은 네. B세포, B임파구가 갖는 그 체액성 면역과 T 임파구가 수행하는 세포 면역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골수 자체도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것이 T세포나 B세포가 성숙할 수 있는 흉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역에서. 네. 근데 흉선 또는 가슴샘이라고 하는데 저게 의외로 잘 모르고 계세요. 흉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네. 모르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게 갑상선 아실 거예요. 목에 있는 갑상선. 바로 네. 그 밑에 흉골뼈 뒤쪽에 있어요. 왜 저게 잘 노출이 안 되는가 하면은 네. 우리가 가슴에 보면 뼈가 흉골이라고 뼈가 있잖아요. 네. 그 뒤쪽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이 심장에서 올라온 대동맥 앞쪽에 딱 있거든요. 모양은 저 갑상선처럼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예, 크기는 한 뭐 많이 안 커요. 4 내지 5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무게도 뭐 12g, 15g 작은 정도밖에 조직이네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뭐 두께도 6mm 정도밖에 안 되고 좌측과 우측에 저렇게 이제 쌍으로 돼 있는데 마치 돛담배처럼 삼각형적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T 림파구를 갖다가 해서 세포 독성 면역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요. 저 조직이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염색체 21번에 문제가 생기면 저 네. 흉선이 아예 안 생겨요. 그러면은 그 병을 뭐 디조지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후천적인 면역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이제 흉선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부분이 흉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작은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기관이네요. 네. 자, 지금 그 원장님께서 이 면역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맞아요.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자, 선천적 면역 그리고 뭐 후천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기원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점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혈구의 역할이 아니다. 이것의 기원을 잘 보면은 절대적으로 골수라고 하는 뼈 조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수요. 예,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 그것이 흉선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B임파구라든가 T임파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더 요약한 그 표를 보면 한글로 돼 있는 표가 있는데요. 네. 줄기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이 흉선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한 세포는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T임파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골수에서 성숙한 세포는 B세포가 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균이 들어왔으면은 항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T 세포가 T 임파구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 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것은 바로 세포 독성 면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B 임파구가 그것을 항원을 감지하고 거기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현상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T 임파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예. T 임파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 T셀이 있어요. 네. 보조 T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균을 죽이는 살균을 하는 살상 T세포도 있고 또 아직은 분화되지 않은 T세포도 있고 네. 또 균이 들어오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T세포도 있어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보조 T세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저 B 임파구에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선천 면역도 여기에 또 관여를 해요. 네. 네. 특히 그 대식 세포라고 하는 것과 NK 세포,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선천 면역인데 이 경우도 T 도우미 세포, 네. T 헬퍼 세포라고 하는 거를 자극을 시켜야지만 저기 지금 말씀드린 저렇게 세포를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면역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네. 서로 상당한 커넥션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네. 아, 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우리 몸이 이 방어 체계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정말 뭐 면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이 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면역 체계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면역력이 저하됐다 이런 여부들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혈청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예,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에서 우리가 백혈구나 면역세포를 검사할 수 있는 건데요. 정확히 면역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면역에서 들어와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글로불린. 항체라고 하는 그것을 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의 B세포에서 맞는 거거든요. 네. 그 체액성 면역을 보기 위한 거예요. 아.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은 목적은 저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저 면역 글로불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파란 부분은 이제 좀 두꺼운 그런 사슬로 돼 있고 좀 연하게 돼 있는 저 부분이 이제 가벼운 이렇게 체인으로 돼 있는데요. 저 부분이 면역 글로불린이 갖는 어떤 화학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어떤 항원이 나타났을 때 그 항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어제 항원이라는 게 그 바이러스 말하는 건가요? 예, 바이러스. 항원이라고 네. 하는 것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 그게 바이러스가 됐건 박테리아가 됐건 때로는 뭐 기생충이 됐건 네. 또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거 내게 아닌 것은 전부 다 항원인 겁니다. 아,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이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렇게 빨간 항원, 병원체를 인지할 수 있는 제일 끝에 저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블록 같네요. 예, 저 네. 부분이 에피토프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아미노산 염기 배열로 돼 있고 저 부분이 인식이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항체가 활성화되고 T 임파구가 활성이 돼서 저 병원체를 갖다가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저 면역 글로불린이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저기 이제 표에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은 G라고 하는 것도 있고, 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A, E, D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후천 면역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엄마가 만들어 놓은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것이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 수개월 동안 면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린 그걸 모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모성 면역이라는 것은 정확히 보면은 엄마가 만든 면역 글로불린을 이뮤노글로빈 G라고 하는 저 면역을
수동적으로 아기가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 면역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종류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저기서 네. 뭐 조금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것은 네. 저걸 뭐 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잘 보면은 저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원소를 잘 보면은 S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저게 황입니다. 황. 황. 어. 예, 유황. 네.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 항체에는 저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는 황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네. 이 고기, 단백질, 아미노산, 식사를 통해서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것 같고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부터 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뭐 유황, 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Y자로 생긴 끝 부분에 있는 에피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빨간 Y자입니다. 진짜 Y자네요. Y자처럼 생겼어요. 네. 저 부분의 끝 부분이 바로 파란 색깔의 병원체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탐식하게 되는, 사멸시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병원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병원체에 딱 노출이 됐어요.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뭐든 네. 노출이 되면 이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엔 조금밖에 못 만듭니다. 네. 네, Y자가 2개밖에 없죠. 근데 재차 또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갑자기 항체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렇네요. 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맞는 이제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 접종 부분입니다. 네. 저 부분이 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충분한 양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항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추가 접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지금 항체가 그러니까 이제 항원, 네. 바이러스라고 만약 보면은 이제 삐빅해가지고 너 지금 바이러스다. 이러면 이제 바이러스다. 잡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내 몸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건 신기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백신 얘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자,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던 게 바로 백신이잖아요. 백신이죠. 네. 이 백신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네. 옛날에도 전염병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백신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어떤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인류가 인식하게 된 게 천연두, 두창, 손님, 마마 뭐 이런 걸로 불리던 예. 이게 이제 감염되게 되면은 소위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저렇게 이제 곤보가 되는 이런 좀 어려운 거였죠. 네. 근데 저거는 이제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그 이집트의 파라오였죠. 람세스 5세의 미라를 봤더니 저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를 한 10억 명가량 사망시키는 무서운 그런 이제 전염 질환이었는데 역병이라고 하죠, 역병.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의사였어요. 네. 이분이 그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 천연두를 가만히 보니까 소의 그 젖소에서 그 우유를 이렇게 짜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저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그 소에서 유두에서 나오는 젖을 짤 때 그 고름, 네. 그 성분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저 제너라고 하는 부분이 1796년에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밝혀내고 이제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WHO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1980년에 이제 박멸된 유일한 그런 걸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면역이 성립되는 거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그 면역을 얻는 방법 중에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 제너가 했던 방법은 그 바로 능동 면역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수동 면역이 항체가 형성되고 능동적으로 형성되느냐. 그것은 오른쪽에 제가 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네. 말에다가 병원균을 주사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예. 말이
면역 작동을 해서 항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발에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주사를 우리가 뽑아내서 주사로 다 사람한테 주사하는 거죠. 그럼 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면역이 아니거든요. 네. 항체가 아니. 그래서 수동적으로 얻었다 그래서 수동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프테리아가 속하고 우리가 못에 찔렸을 때 맞는 파상풍 주사 있잖아요. 네. 네네. 저게 이제 그 수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 그럼 능동 면역은 뭐냐? 네. 우리가 맞는 코로나 백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독화되어 있는 병원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B셀과 T셀을 동원해서 예, 세포성 면역인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인플루엔자, 우리가 백신도 여러 개 맞지만은 이게 겨울에 맞는 그 이제 독감 백신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네. 전부 다 능동 면역이고요. 그 외에 뭐 홍역이라든가 일본내염 전부 다 예, 능동 면역 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이 주사를 맞아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형성되는 게 능동이고 네. 또 그리고 말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이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수동 면역이다. 맞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똑똑하죠? 그렇죠. 뭐 백신으로 예, 알려진 그렇습니다. 인공 면역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원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럼 과연 나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해요. 네. 뭐 검사 받아보신 적 따로 없으시죠? 없어요. 네, 저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뭐 스스로 판단하는 거에서 그쳤지. 원장님 실제로 뭐 검사 예.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검사 방법 있습니다. 어.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자기가 이제 검사하기 위한 이렇게 방법들도 있는데요. 아, 제일 네.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면역 항체 중요한 게 우리가 유황이라는 미량 원소거든요. 예. 그래서 저 미네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저 부분을 중요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G라고 하는 저 항체를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손쉬운 네. 방법이죠. 네. 그다음에 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NK 세포, 자연 살상 세포가 그 분비하는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인터페론 얘기 많이 듣죠? 네. 인터페론은 영어로 인터페어런스, 뭐를 방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환을 방해한다. 그래서 인터페론이에요. 예. 그중에서 자연 NK 세포, NK 세포는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암세포가 발현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 NK 세포가 끊임없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게 선천적인 면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NK 세포에서 분비하는 감마 인터페론을 측정할 수 있는 피검사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좀 즐겨 쓰고 있는 방법인데 네. 저거를 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진단법이라 해서 네. 본인의 이제 증상을 가지고 내 면역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습니다. 처음으로 다 알아요. 감기가 자주 걸리면 면역력 떨어졌네. 맞아요. 또 폐렴이 걸렸네? 떨어졌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구내염이 잘 생겨요. 네. 혓바늘 잘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자꾸 종기처럼 부스럼같이 자꾸 뭐가 잘 나. 네. 그래도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 의외로 젊은 분들도 질염 같은 게 있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반응을 합니다. 네. 예,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나 질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의외로 모든 이 면역 세포의 70%는 이 장에 존재를 해요. 이유는 우리 장이라고 하는 건 많은 균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이 떨어지면은 장이 안 좋아져요. 이게 배탈이 난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이 위장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알았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그 대상포진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잘 생기는 거예요. 다시 면역이 높았을 때는 잠잠해져 있던 면역이 네. 떨어지니까 이게 재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은데 잠복결핵이라고 상당히 많거든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잠복해 있던 것이 활성성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내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 뭐 점수화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문항을 1번부터 20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쉽게 피곤하냐, 뭐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느냐, 빼곡하네요. 건설 없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하는데 뭐 요점은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있다. 예, 누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역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불규칙한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뭐 지금 술, 담배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과연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했을 때 면역력이 상승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원장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강조했던 것이 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체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부분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네. 그 부분이 대부분이 그것이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먹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중에 이제 저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버섯 중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저것도 면역력을 많이 높여요. 어. 그다음에 저게 양배추인데 빨간 양배추예요. 네. 저게는 그 보통 그 유산균을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유해균이 아니고요. 네. 좋은 유산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섬유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인체는 뭐 대부분이 물로다가 70~80%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그 생수해야 됩니다. 저게 음료수 아니에요. 탄산음료 아닙니다. 물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영양적으로는 뭐 볼이라든가 뭐 수수 같은 비타민 B가 많은 거, 파프리카 같은 뭐 비타민 C가 많은 거, 당근 같은 비타민 A가 많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햇빛인데요. 반드시 햇빛을 쏘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유는 뭐겠습니까? 햇빛을 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몸에 좋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뼈 건강에 비타민 D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칼슘보다도. 네. 예, 왜 그렇다 그랬어요? 모든 백혈구나 면역세포는 줄기세포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조혈모세포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햇볕 안 봅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뭐 운동을 통해서면 당연히 뭐 면역력 향상되는 거고 예. 술,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손 씻기 중요합니다. 손에 한 2억 마리 이상의 그 세균들이 있다래요. 하루 8차례 이상 와. 최소 네. 예, 그렇게 하면은 60% 이상의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또 강조할게요. 네. 네. 손에 항상 들고 있는 게 뭐죠? 핸드폰. 핸드폰입니다. 휴대- 네네네. 핸드폰을 뭘로 소독해야 된다고요? 알코올 솜으로 잘 알코올 소독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내 손만 닦아야 소용없습니다. 예, 핸드폰 꼭 소독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 두 분이 아주 평화롭게 댄스를 하고 있네요. 사교 그렇죠. 모임 중요합니다. 아. 우울증이 되게 되면 임파구라고 하는 세포 면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가족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친교 모임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동맥경화 때문에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합니다. 현대인들 너무 잠을 안 잘라래요. 수면. 저 수면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예. 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NK 세포, 네. 대식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뭐 하죠? 예, 아까 말씀 구내염도 생기고 맞아요. 피곤한 면역력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자, 오늘 강조드립니다.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햇볕 꼭 쓰십시오. 네네. 예, 이거 두 가지 강조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 면역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면서 네. 늘 청결을 유지해라. 맞아요. 네네. 이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면역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뭐 원리부터 검사법, 면역에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면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바이러스 조금 전에 뭐 항원이라고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바이러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처음으로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네. 바이러스라 한 걸 비루스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처음에는 듣고 이게 뭐 비닐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비닐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이제 비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때 비루스가 정의가 뭔가 봤더니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것. 예. 그게 뭐예요? 예, 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 굉장히 아주 크기도 작고 결국은 오.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는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다른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야지만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 말로 톡신, 즉 독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주 특징, 가장 큰 바이러스의 무기는 자기 복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저기 뾰족뾰족하게 나온 저 모습에서 보듯이 변이를 너무너무 잘 일으켜요. 자기 변신의 귀재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생충도 어느 정도 박멸을 했고요. 그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세균도 제압을 했지만 더 작은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변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바이러스가 이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을 감염시키는 게 있어요. 식물에도 바이러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바나나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런 것들도 뭐 미래에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못 먹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네. 네네.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박테리아만 감염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박테리아를 없애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이름을 예. 붙인 건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핵산이죠. 예. D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RNA만 가지고 있는 거. 또 그중에서도 DNA, RNA를 한 가닥만 가지고 있는 거, 두 가닥만 가지고 있는 거. 네. 또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외피, 그게 단백질의 배열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또는 크기나 사이즈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코로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맞아요. 요 놈은 RNA 바이러스예요. 근데 한 가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뜻은요, 크라운. 이 근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 있잖아요. 네. 근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보면 코로나 있어요. 화염 나오는 거. 그 주변에. 예, 주변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중국의 광둥성에서 사양 고양이나 뱀이나 또는 이 청갑산에서 기생하고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유명한 사스가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스도. 네. 예. 그다음에 2015년으로 오게 되면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 해서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에서 이 발견이 된 이 메르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이번 팬데믹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된 우한시에서 발생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 감기 정도만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라이노바이러스와 더불어 병원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던 거예요. 예. 문제는 이것이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이를 일으키는 주 성분은 바로 저 코로나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변이를 네.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스파이크군요. 예, 네. 저게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계속 나오죠. 델타에서 오미크론 맞아요. 다 저거예요. 저 변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된다. 24년까지는 뭐 지속될 것 같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뭐 희망적으로는 요번에 오미크론 별로 심하지 않다. 2달 내지 4달 있으면 자연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희망을 맞아요. 가져봅니다. 네. 예. 특히나 원장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초기에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증상들이 또 두드러질까요? 예, 주로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초창기 증상은 가장 많은 게 이제 고열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래가 섞이지 않은 기침이에요. 그냥 마른 예, 기침. 마른 기침 나오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후통도 좀 심하고요. 근육통도 어. 생기고 뭐 두통, 피로 같은 것도 이렇게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체온을 측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고열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중요한 때문에 저거를 증상. 체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을 때 이제 네.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약간의 어떤 감기랑 비슷한 감기 증상이 몸살. 나타난다 맞아요. 싶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네. 네, 이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이제 한의학부터 이제 전통의학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의학까지 모두 다 네. 합쳐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의 어떤 그 한의학적으로도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네.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면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진단은 어떻게 할 건지, 증상은 뭐가 있는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뭐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학 한의사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현대의학을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도대체 면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까 봤는데 네. 아마 그 신정이라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신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제 골수가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골수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이 면역에 관해서는 그 상한 전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오체라고 하는 즉 근육이라든가 심줄이라든가 피부, 혈관 또는 뼈에서를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모된 그 어떤 음혈이라든가 진액을 보충해야 되고 또 많이 남아있는 열기를 갖다가 없애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은 동양 철학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다고 보면은 동양은 이 오행, 음행,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행 중에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행에 한의학적으로 장기를 전부 다 배속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화는 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뼈예요. 뼈요? 뼈. 왜냐하면 골수부터 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이 중요시하고 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술을 우리가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인데 음양 오행이 보면은 상생과 상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 술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저 금입니다. 금인데 그래요? 금의 장부를 잘 보면 폐하고 대장이에요. 폐하고 대장이 튼튼해야지만 저 골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상생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장에 있기 때문에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뼈를 갖다가 술을 갖다가 상할 수 있는 상극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저 비위장이에요. 저 부분이 너무 쓰이게 되면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 뼈를 담당하는 골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게 색깔로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습니다. 색깔도 보면은 저렇게 파라요. 겨울이 되면 저렇게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열기가 너무 세면은 결국은 금을 겨울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저렇기 때문에 상생 상극 관계에서 잘 보면은 노란 색깔 비장이나 위장 계통이 우리가 저걸 상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여담이지만 노란 색깔 별로 안 좋죠. 폐나 이런 거에는 저게 이제 흰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얀색을 입었는데 그다음에 검은색. 그래서 뭐 저는 옷도 가급적이면 검정이나 흰색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치료도 저 오행에 입각한 뭐 오행침이라든가 팔체질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또 약침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한약인데요. 청패배독탕이라고 하는 이런 이 방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 한약재를 해서 저 배독탕을 만드는데 저것이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가 있고 연구한 논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마 이제 전문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을 놓고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 면역을 높이고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입니다.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항체를 만드는 건 세포 면역을 통해서 능동 면역을 통해서 얻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혈장 치료, 수동 면역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앓고 난 환자의 혈청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혈청 치료가 있습니다. 수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K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자연 살상 세포에서 나오는 감마 인터페론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선천 면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흉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알파 사이모신 알파 1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체액성 면역과 세포 면역을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이제 처방 시작됐죠. 화이자사의 그
팍스로비드요? 팍슬로비드 네. 또는 머크사의 몰루피드 비르라고 하는 이런 약물도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이런 약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원인이 되는 줄기세포, 결국 백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찾아보고 직접 제가 시술도 하지만은 네. 그 근거 논문이 2020년에 이뮤놀로지 면역지라고 하는 데서 코로나19 환자한테 네.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봤더니 당연히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하는 이런 논문도 발표됐고요. 예. 또 2020년에 미국의 그 생물공학 그 정보센터라고 하는 데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도 네. 마찬가지로 그 면역 체계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원기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또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또 몰레큘러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분자 사이언스지에도 또 논문이 발표되는데 예. 중간엽 줄기세포가 면역 반응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오. 이런 근거 논문을 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 논문을 통해서 줄기세포와 네.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면역력이 변화한 사례가 네. 있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력 향상 치료를 제가 해봤는데요. 네. 그 검사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뮤노글로빈 G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NK 세포에 의한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이걸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한 2주가 지나서 검사를 받는데 수치가 148에서 2주가 지나니까 저 수치가 무려 9배가 증가된 1329까지 증가되는 거예요. 2주 만에요? 예, 네. 이것은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31살밖에 안 됐던 분이에요. 네. 근데 또 다른 제가 궁금해서 너무 일찍 검사해서 혹시 2주 만에 검사해서 높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에는 59세 된 남자를 제가 검사했죠. 네. 이분은 처음에 64밖에 안 돼요. 정상은 5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많이 떨어지죠. 예, 많이 네. 돼요. 64가 됐는데 제가 2주 만에 검사한 게 아니고요. 4개월 만에 검사했어요. 4개월이요. 예, 네. 그랬더니 무려 9배가 아니고 13배가 증가된 13배. 거예요. 와. 828까지 증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계속 분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면역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면역력이 세질 수 있다. 예, 이게 일반 약물 치료하고의 다른 점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치료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어졌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도대체 줄기세포에 어떠한 점이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 과정들이 동반이 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줄기세포의 효과는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네. 것이 이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또는 강화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또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 있지만은 면역력에 관해서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역력 강화에 확실히 좋은 치료다.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치료할 때 단지 줄기세포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줄기세포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라든가 네. 또는 혈소판, 혈소판. 또 이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인자들, 또 SDF1이라고 하는 이 줄기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많은 세포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이 그러면 네.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어떻게? 네. 예, 이제 이건데 중요한 것은 장비입니다. 장비요? 예, 장비가 중요한데 아. 이게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오. 분리 농축할 수 있는 저 장비인데 네. 저것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약처에서 공인된 줄기세포만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로 허가된 저 장비를 써가지고 살아있는 손상되지 않은 세포를 분리 농축하는 저것이 고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간단하게 줄기세포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제 사견이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예. 결국은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골수를 채취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채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그 수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혈도 혈액형이 맞으면은 수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몇 개 아닌 즉 동종의 혈액형만 맞고 하면은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역시 줄기세포도 골수에서 얻어지는 세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력 강화 이거를 주제로 나의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링거 맞듯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줄기세포가 코로나를 퇴치하고 또는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와 이렇게 면역력과 줄기세포 치료의 이 관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이 원장님의 설명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뭐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많이 지치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면역력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뭔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이 1시간 안에 이제 네. 요약해서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영양분 또 햇빛 보는 거 네. 이런 부분들 맞아요.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건강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